제 방송을 들으면 속이 답답해진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이다라는 분도 있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는 사이다라 콜라다라고 그러고, 또 우리 사회에 진짜 비참한 현실을 하드보일드식으로 파헤치면 속이 답답하고 우울하다. 그래서 뭐 방송 듣고 싶지 않다 이럽니다. 자, 내가 왜 우울한 이야기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요, 밝은 측면도 있고 우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수의 유튜브 하는 분들, 다른 분들도 많으시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뭡니까?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중에 영합을 하고 아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수입이나 경제적 상황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순간은 마약이나 이런 것처럼 상쾌해지고 유쾌해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것이 공허한 순간적 만족을 위한 언어의 유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이 세상을 있는 대로 까발렸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좀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비참하고 안 좋은 현실을 까발리는 걸 즐기는 취미가 있어서 그렇다고 변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 한꺼풀만 열면 지옥도인데 그 지옥도가 아니고 천국이라고 꺼풀을 덮고 나는 천국에서 살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자녀들이나 집안에도 그런 지옥도가 금방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자 다 책임을 느끼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면요. 지금 여기가 지옥인가라는 칼럼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 사회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인가.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지옥이라지만 외국 영화를 봐도 깨끗한 직장에서 멋있는 환경에서 살아도 또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고통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조롱하는데 국제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다문화 부분은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복지도 좋고 좋은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덴마크 남편하고 사는 한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이 북유럽을 이상화하거나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복지의 천국이다. 사람들이 환경도 좋고 아주 뭐 살기 좋은 데다 하지만은 다 상상 속의 덴마크를 이야기를 한다. 오해와 가장으로 뒤섞인 행복 사회의 진짜 모습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보다 한국의 장점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즘 총선을 앞두고 60.1% 세금이 담세율이 60.1%예요. 세금 플러스 공적 부담이라고 해서 이 사회보험료까지 합치면요. 그래서 60.1%를 세금으로 내는 국민들이 지금 복지는 좋지만은 이건 너무하다. 불만이 지금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누구는 이렇게 팽자팽자 놀면서 그 세금의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1000만의 스웨덴이 난민 문제로 지금 복지 지출도 늘어가고 복지 혜택을 악용하는 이 백수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 반이민 정책, 복지 축소를 내세우는 극우 정당이 지금 스웨덴에서 득세를 하고 있고 100년을 집권하고 있는 사회민주당,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회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행복한 나라라는 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고 사람 사는 곳은 어느 정도의 지옥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지금 칼럼을 쓴 분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한국 사회의 나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까발리고
공론의 장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문제를 지금 며칠째 비판하고 있는 거는 마치 부동산이 오르는 게 당연하고 거기를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투기꾼이 아닌 양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아파트를 서울에 많이 지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기에 많은 한마디로 속임수가 있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까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평생을 일하고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청년도 빚쟁이, 노인도 빚쟁이면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생을 걸쳐서 일하고 노후에는 놀러 다니고 자식들 봐주고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외국에 잘 사는 나라 보면 일찍 은퇴했다. 돈도 많아서 난 지금부터 놀란다. 이러는데 한국에는 지금 노인들이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빚 많은 청년들은 노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자살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 60세 이상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폭증을 해서 상반기만 5,451명, 4년 새 87%가 늘었고 고용 대란으로 4050도 노후 파산 위협이 지금 커져서 실버 디폴트라고 해서 노년층의 채무 불이행 파산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0대 이모 씨는 97년 외환위기 때 옷가게를 열기 위해 3천만 원 대출받았다. 있는 사람들한테 3천만 원이 돈입니까?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빚에 덫에 갇혀 있어 지금 그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고금리 카드론까지 손을 대다 보니 아직도 빚에 3천만 원의 절반밖에 못 갚았다. 40, 50대에는 자녀 교육비에 빠듯한 생활비 대느라 빚 갚기가 어려웠고 이제 늙으니까 그 빚이 절반이 남아있는데 체력도 소득도 다 바닥이 났다는 거죠. 이게 좀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런데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을 빚의 낭떠러지에 떠밀려져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개인 채무조정 신청자가 5,451명, 흔히 개인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표현하죠. 워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하면 멋있어 보입니까? 빚 탕감 시켜주라는 거죠. 그래서 4년 전에 비해 87%가 늘었는데 연령별로 60대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이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서 10년간 나눠 갚게 한다. 그런데 60대가 감경해 줘서 10년간 나눠 갚아라 한다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또 무조건 탕감시켜주면 이제는 무조건 그냥 은행에 빚내가지고 배째라식으로 가게 될 거고 정말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것이 답인가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4년 동안에 전체 이런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30%나 증가했는데 자,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 우리가 흔히 꼭 이걸 안 보더라도 기사를 흔히 생각할 때 한국에서 이런 어떤 사람이 고령인데 지금 이 채무 불이행자가 되어서 이런 워크아웃을 신청했을까 고민을 해보면 IMF 때 직장에 쫓겨나서 자영업이라도 해보겠다고 빚을 내어서 그동안 한 20년을 이렇게 바둥바둥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사를 접은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고용 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직장에서 퇴출된 40, 50대가 또 자영업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중구에 판촉물 제작하는 60대 이모 씨는 15년 전 사업 자금으로 3억을 대출받았는데 외환위기 때도 사업이 잘 돼서 성실하게 일하면 빚을 다 갚을 줄 알았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20대 자녀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떼느라 아직도 빚을 털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장사까지 안 되다 보니까 빚 갚을 엄두도 못 내는데, 자, 자식들 공부는 시켜야 되지 않겠냐. 뭐 재산은 못 물려줄 망정. 그러다 보니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왜 자식을 유학 보내고, 또 부모가 이런 상황인데 유학 가겠다라는 자식도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 유학 갔다 와서 부모 빚 갚아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왕성하게 일하던 중장년 때 겁도 없이 대출을 받았다가 그 대출을 노년기에 들 때까지 다 갚지 못하고 이제 쉬어야 될 때 빚 폭발이 돼버린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 대비도 없는데 빚까지 짊어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청년 실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자식들이 저것들도 지금 백수가 돼가지고 빚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자식도 부양해야 되는 노인들이 지금 한마디로 이 빚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워크아웃 채무조정을 신청한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87%가 4년 전보다 늘어났고 20대가 60%. 그러니까 60대와 2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30대 14, 40대 20, 50대 35. 세상을 출발도 안 한 사람하고 이제 출발해서 은퇴하는 사람하고가 빚이 제일 많다라는 게 이게 좀 우스운 거 아닙니까? 60대 홀로 사는 여성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애들 둘이 키운다고 30대 대출을 받았는데 30년 넘도록 식당 노점상 다 해봤는데 아직 빚을 갚지를 못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금융 지식이 부족한 탓에 이 노년 디폴트가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40대 때 30억 자산가였던 김모 씨는 주식 펀드에 몰빵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 돈 다 날리고 생활비가 급해서 마이너스 통장에 손댔다가 빚이 불어나고 대출 끌어쓰고 이러다가 금리가 32%까지 치솟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빚에 허덕이는 노인들 가운데는 빚을 갚아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니 보험, 연금 등을 해지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연금 저축이나 보험 해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60대 남성 김모 씨는 300만 원의 대출을 갚느라 건강보험료가 180만 원 밀렸다는 거예요. 자, 공사장에서 일하고 사는데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보험료가 밀렸으니 이제 약값을 보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되면 끊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사 먹을 일이 지금 걱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빚에 이렇게 시달리는 노인들은 안정적으로 그래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또 더 다중채무의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는데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OECD 통계에 66세 이상의 노인 중에 빈곤율이 45.7%로 35개국 중에 가장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후 대비 부족으로 빚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은퇴 준비 지수라는 그런 이 각종 상황을 점검해서 지수로화 시킨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디폴트에 된 사람들의 지금 나타난 모습이 이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채무조정 지점까지는 가 있는데 아직 채무조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은행에 부채가 많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한마디로 가계부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이제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내간으로 한국이 지금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40대 후반 50대 중에 직장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40대 중후반부터 직장에 퇴출되고 50대 되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나긴 노년을 대비하려다가 장사라도 하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또 대다수가 망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노년에 접어들면서 빚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실업과 신용불량에 시달리고 있는 실신세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업 그리고 신용불량 두 개를 합쳐서 실신이라고 한다. 하긴 이 실업한 상태에서 신용불량까지 20대가 됐다면 실신할 지경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노리고 불법 대출까지도 지금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나빠져서 파산을 신청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집계를 내보니까 5년 내내 20대만 유일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친구와 살고 있는 25살짜리 이 수정 씨는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2천만 원으로 빚이 불어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살 때 아마 대학을 안 가고 집이 어려워서 직장인으로 내몰리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동안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휴대폰 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60만 원을 빌렸는데 이것이 맹의도용 사기까지 당하면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정말 필요했던 돈이 50만 원, 100만 원 딱 그 정도인데 월세하고 한 달 살 만큼의 돈이 안 됐을 때 빌릴 수밖에 돼 있겠냐. 자, 그런데 대출에 신용이 필요하다라는데 20살 생일 지난 애가 신용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추심 업체들의 또 전화 독촉과 협박은 계속되고 신용불량자 만들겠다 하고, 그러면 무조건 내야 되니까 결국 연이자가 480%에 달하는 불법 사채까지 쓰고, 이러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내몰려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올해 6월까지 477명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파산 신청을 한 사람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된다 보이지만은 이렇게 내몰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겪으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가 이렇게 지금 파산 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20대의 평균 부채가 2,385만 원. 2010년에 비해서 8년 전보다 154%가 늘어났고 전체 가구 평균 부채 증가율의 3배 정도로 늘었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지요. 20대가 이렇게 2,385만 원을 쥐고 있는데 이런 부채를 못 갖고 있는 20대는 대부분 알바나 일용직으로 살아갈 건데, 알바나 일용직을 해서 2,385만 원을 갚으려면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모든 세대 중에 소득이 줄고 있는 건 20대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돈은 주는데 빚은 늘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고 월세 등 생활비는 오르고 지출은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 조금씩 생활하려고 빌린 돈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신용불량 청년 하루 혼자 뛰어서 아르바이트 면접 7, 8군데를 가본 적도 많고 돌아오는 답변은 자리가 없다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배가 고프거나 월세를 내야 돼서 불법 금융이나 악성 대출까지 손을 댔다가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정권은 이런 무차별적인 복지를 한다고 무슨 50만 원씩 6개월을 주고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청년들만 좀 골라서요, 그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결국은 직장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은행 이자 수준으로 이 청년들이 대출을 받았으면 벌써 다 갚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돈 빌려주겠다는 것은 고금리 이상한 유사대출업체밖에 없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꼴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학 다니는 학생 중에도 대학생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대학생이어야 되죠. 햇살론이라고. 그리고 청년과 대학생에게 학업과 구직에 필요한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데 연 이자가 4, 5% 정도로 좋지만은 이것도
역시 석 달 이상 월급을 받고 있어야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이거나 뭐 대학원 재학 중에 아니면 대상이 아닌데 석 달 이상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학생도 아니고 일자리도 없는 학생들은 이런 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 그 대학생이 이걸 받는 부분이 쉽지가 않고 휴학 간 사람밖에 더 받아요. 또 더 나아가서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이제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68%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니까 그 비싼 등록금 들여서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진학률이 낮아지고, 또 뭐 대학에 가나 안 가나 취직 안 되는 거는 비슷해서 대학에 안 간 사람도 역시 취직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고졸, 한마디로 20살 남짓한 고졸 학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집이 가난해서 독립생활을 하면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금융소비자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 청년부채는 일자리 주거 문제의 끝판왕이다. 학자금 대출 못 갚아도 파산 신청을 허용해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도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못 갚게 되면 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최근에 청년들에게 휴대폰 깡, 소액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려다 보니 범법자가 된다. 그래서 청년 부채 문제가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의 이 끝판왕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에서 면책 채권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청년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이 안 된다, 안 되게 한다라는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이걸 못하게 해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청년들의 동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자, 그렇지만은 다른 거는 다 파산이 되는데 학자금 대출은 왜 파산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정부가 이 학자금을 대출해서 대학을 다녔으면 취업이 되어서 그 취업으로 이걸 갚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면 그러면 대학을 헛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자금 대출을 애초부터 저 대학을 저가를 나와서 돈을 갚을 만한 사람한테 한정한다라고 해야 갚을 수가 있겠죠. 참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일하는 청년이라는 단체에서 이 사람들의 생활비를 조사해 보니까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평균 만 27세의 청년이 평균 생활비로 136만 원을 쓰는데 식사비가 그 중에 31만 원, 하루 10,000원이고, 그래서 식비 주출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비가 한 10만 원, 식비가 31만 원, 그리고 이 통신 교통비가 각 10만 원, 교육비가 8만 원, 문화생활비가 7만 원, 그리고 저축 또는 보험료가 22만 원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유니온이라는 데서 조사한 응답자의 39%가 또 이 조사에는 1,353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대졸 이상으로 따지니까 부채가 1,537만 원으로 늘어났고, 고졸 이하 청년 26%는 생활비 대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재산 여부에 따라서 청년들도 똑같이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년들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지를 못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각종 복지 대책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노년이나 청년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현실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실상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복지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가? 일상적으로 그냥 얼마씩 나눠주자라는 부분 속에서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노년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 한번 문 정권은 고민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위한다 해놓고 문 정권의 지금 정책은 이들과 훨씬 동떨어져 있어요.